우리 빅뱅 이후 우주 탄생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볼 건데, 뭐 대부분 한번 수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총정리식으로 해볼게요.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아주 먼 옛날에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한 점은 어떤 상태였겠어요? 우리가 태양만 생각해도 만약에 태양이 점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요만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양의 모든 물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애가 압축이 돼가지고 요만해져요. 그럼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이 안에 모여 있겠어, 그죠? 그럼 압력이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밀도도 엄청날 것이고요. 온도는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질이 팽창하면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고요. 어떤 물질이 수축을 하면 내부의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기본이잖아요. 따라서 얘를 압축시키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 압력,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한 점이 될 거예요. 태양 하나만 수축시켜도 그런데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이었겠죠? 얘가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빵 터져요? 얘가 이걸 터지는 걸 빅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한 점에 모여있기 이전의 우주는 어떤 상태였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증명돼 있어요. 빅뱅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돼 있거든요. 여튼 우리는 빅뱅 이후의 우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요. 빅뱅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대폭발이라고도 부르는 빅뱅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빅뱅.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죠? 약 138억 년. 약간 교과서마다 달라요. 138억 년으로 보통 나와 있는데 137억 년으로 나와 있는 책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학교 교과서나 학습지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138억 년이나 137억 년이나 뭐 여튼 약 138억 년 전,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뭐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몇 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선지 자체가 되게 치사해요. 그래서 138억 년 전인데 억자를 뺀다든가 혹은 138만 년으로 바꿔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선지를 많이 주니까 꼭 숫자랑 단위까지 확인 잘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빅뱅이 빵 터졌습니다. 자, 빅뱅 터지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었죠, 우주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예요? 빅뱅 터지고 기본 입자, 기본 입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뭘 말하는 거죠? 쿼크와 전자. 좋습니다. 빅뱅이 빵 터지고 나니까 우주에 쿼크와 전자들이 바바바바박 생겨난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쿼크는 총 몇 종류가 있습니까? 쿼크 총 몇 종류? 우리는 업하고 다운 두 종류만 배워요. 그쵸? 하지만 실제로 쿼크는 총 6종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업, 다운 두 개만 배우는 거고, 업 쿼크, 다운 쿼크, 기타 등등 해서 실제로 6가지가 존재를 해요. 근데 나머지 쿼크의 종류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물리를 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전자도 사실 전자, 뮤온, 타우 뭐 어쩌고 해서 총 6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전자만 배우는 것이고요. 여튼 이런 것들이 기본 입자예요. 자, 쿼크는 모두 전하를 띈다, OX. 쿼크는 모두 전하를 띈다, OX. 오, 맞습니다. 모든 쿼크 6종류는 다 전하를 띄어요. 근데 우리가 6종류의 쿼크를 다 배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2종류만 기억하셔도 돼요. 업 쿼크 전하량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만약에 마이너스 2다. 이건 이제 전자라는 뜻이에요. 엘렉트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2로 잡으면 업 쿼크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가 돼요? 플러스 3분의 2, 2가 되고, 다운 쿼크 하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되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학습지 같은데 마이너스 2로 안 잡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1로 잡으면 업 쿼크도 그냥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다운 쿼크도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튼 얘네 둘의 전하량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지금 쿼크와 전자라는 기본 입자까지 우주에 빡빡빡 생겨났어요. 기본 입자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엔 뭘 만들 차례야? 기본 입자 만들었으면 얘네 묶어서 더 큰 덩어리 만들어야죠. 그 다음 덩어리 뭐예요? 양성자, 중성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하는데
양성자는 무슨 쿼크 몇 개? 업쿼크? 2개에 다운이 하나죠. 그럼 얘네들의 전하량을 계산해보면 3분의 2 곱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 해서 얘의 전하량은 플러스 2라고 나오죠. 전자의 전하량을 2로 쳤을 때. 아니면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잡으면 얘도 플러스 1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중성자는 알다시피 업이 하나, 다운이 2개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전하량을 계산해보면 빵이 나오잖아요. 자,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OX.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OX. X? 5죠. 5. 왜냐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요? 과학에서 크기라는 말이 붙으면 절대값이죠. 부호를 떼란 뜻입니다. 만약에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은 같다 이랬으면 틀린 말이에요. 이러면 부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 핵의 전하량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양성자죠.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띄잖아요. 그럼 원자 핵의 전하량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죠. 전자는 사실 기본 입자에 속하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전자가 원자 핵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전자는 원자 핵 바깥에서 돌잖아요. 원자 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 양성자와 중성자 뿐이잖아요. 그래서 원자 핵 안에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핵자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전자는 핵자가 아닙니다. 전자는 원자 핵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핵을 포함하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핵자가 아니고요. 양성자, 중성자처럼 원자 핵을 이루는 입자만 우리가 핵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여튼 자,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양성자, 중성자 처음 만들었을 때 초기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 1대1. 처음 얘네가 만들어졌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았어요. 자, 왜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왜요? 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았을까요? 여러분,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비는 몇 대에 몇?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질량비 몇 대에 몇? 이걸 우리가 모든 책에 1대1로 표현돼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같다. 그러나 실제로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누가 조금 더 무겁냐면 실제로는 중성자가 진짜 티도 안 날 만큼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비는 1대1이라고 대부분의 책에 서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치만 여러분들 이 식 알잖아요. 자, 이는 델타 MC 제곱. 이 식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뭐냐? 질량의 변화량. C는 뭐죠? 광속, 빛의 속도. E는 에너지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질량은 에너지로 변할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할 수 있고 서로서로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질량 에너지 동등성, 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렇게 부르는데 식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질량이 아주 조금 줄어서 에너지로 변하려고 해요. 질량이 요만큼 줄어요. 이게 에너지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에너지로 바뀔 때는 빛의 속도의 제곱이 곱해져요. 빛의 속도 얼마나 빠른지 알죠? 빛의 속도의 제곱이 곱해지면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때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때는 에너지 엄청 모아야 질량 요만큼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티도 안 날 만큼 차이가 나요. 누가 조금 더 무겁냐? 실제로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근데 이게 질량으로는 아주 조금 차이지만 에너지로 치면 엄청난 차이라는 얘기예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에너지가 겁나게 높다는 의미라고요. 그럼 봐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만약에 변하고 싶어요. 변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변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일로 가려면 에너지 흡수를 해야 돼요. 반대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단 말이죠. 우주 초창기에는 이 왔다리 갔다리가 잘 됐어요. 그 이유는 아직 우주의 온도가 겁나게 높은 상태였으니까. 우주의 온도가 높다는 건 무슨 의미냐? 주변에 에너지가 그냥 널려 있다. 그러니까
방출하고 싶으면 방출하고 흡수하고 싶으면 흡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 변환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졌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변환이 자유로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 빅뱅 중이거든요. 빅뱅이 진행 중이거든요. 여러분 빅뱅 진행할수록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낮아지는 중 아니에요?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네들이 자 방출과 흡수 중 뭐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까? 에너지 흡수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흡수할 에너지가 없어. 방출은 할 수 있는데 흡수가 안 돼. 양에서 중으로는 가기 어려워지고 중에서 양으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의 수가 당연히 늘겠냐고요. 양의 수가 늘죠. 그죠? 양성자 수가 늘어요. 중성자 수는 줄어요. 자, 몇 대 몇까지 갑니까? 7대 1까지 가죠.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7배 많은 상황까지 가요. 여기서 이제 이유를 묻는단 말이에요. 왜 초기엔 1대 1이었다가 7대 1까지 가니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서 이걸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환, 이 변환이라 그래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화는 어려워지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어려워져서 현재는 진짜 안 돼요. 이건 어려워지고 제가 안 된다고는 표현했지만 이제 어려워지고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늘어났다. 7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양성자 수가 7배 늘어난 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양성자, 중성자까지 만들었으니 그 다음은 원자핵 만들 차례 아닙니까? 자, 다른 건 몰라도 요 원자핵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간 정도 내어놔야 돼. 지금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3분 지났죠? 원자핵 생성되는 시간 3분 정도는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이 원자핵은 무슨 원자핵입니까? 수소 원자핵은 누구죠? 수소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수소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양성자는 이때 이미 만들어진 거야. 즉 수소 원자핵은 빅뱅 이후 3분째 생성되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수소 원자핵은 3분 이전에 이미 생긴 거야. 왜?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니까요. 그죠? 그럼 양성자는 이미 이때 생겼고 이때 만들어지는 원자핵은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핵들인데 그게 이제 헬륨 원자핵도 있지만 왜 같은 수소인데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수소는 수소인데 막 중성자 하나 붙은 애. 아니면 수소인데 중성자 2개 붙은 애도 있어요. 얘네들도 다 수소이긴 하거든요. 양성자만 하나 있으면 다 수소잖아요. 근데 얘는 중성자가 하나 붙었어. 이거 무슨 수소라 그래요? 아, 이중수소의 이자를 생략해요. 중수소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삼중수소죠. 그래서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탄생했다는 게 중수소, 삼중수소를 거쳐 헬륨 원자핵까지 나온 거예요. 중수소, 삼중수소를 거쳐 헬륨 원자핵까지. 됐습니까? 이게 원래는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요.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이 여기다 하나 그려보면 원래는 양성자, 중성자까지만 지금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우주에 얘네가 막 떠다니고 있어요. 물론 양성자 수가 이제 7배 많았겠죠. 근데 얘네들이 우주에 막 떠다니고 아직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 안 지난 상황이잖아요. 우주 크기가 되게 조만한 상태예요. 아직. 여러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주 막 팽창 중이잖아요.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얘기해요. 빛의 속도로 팽창하거든요. 근데 계속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 건 아니지만 일단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들이 좁은 공간에 막 모여있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여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 지들끼리 빵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양성자, 중성자가 합체. 이러면 중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돼요. 왜냐? 저 때는 우주의 온도가 겁나게 높았으니까. 지금은 택도 없어요. 저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주의 온도가 높았던 시절. 그래서 중수소 원자핵이 됐다가 여기에 또 중성자 하나가 와서 똥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 합체. 삼중수소도 되고. 이때는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양성자 하나가 와서 빵 충돌하면 우리가 아는 헬륨 원자핵도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이 빅뱅 이후 3분째까지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헬륨 원자핵까지 탄생을 한 거죠. 아니면 여기에 양성자가 먼저 와서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양성자 2개의 중성자 하나인 놈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수소입니까?
얘는 누구예요? 이미 헬륨이죠.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일단 원자번호 2번이에요. 쟤는 이미 헬륨이에요. 이미 헬륨. 그리고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또 붙어야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헬륨이 돼요. 그럼 봐봐요. 이놈 제가 빨강으로 표시한 이 세 놈은 수소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원자핵이고 제가 파랑으로 표시하는 요놈은 헬륨 아니겠어요?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이러한 관계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얘네들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수소의 동위원소, 헬륨의 동위원소인 것이죠.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른. 이런 거 여기다 빵꾸 뚫어놓고 A, B, C 해놓고 A와 B는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니까요. 누가 수소고 누가 헬륨인지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진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다만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므로 물리적 성질이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질량이라든가 이런 거. 화학적 성질은 동일해요. 근데 양성자가 하나고 2개야. 이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원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 양성자, 중성자 개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튼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빵빵빵 충돌을 하다 보니 우연히 헬륨까지 만들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헬륨까지 만들어졌어. 빅뱅 이후 3분째. 헬륨보다 무거운 건 왜 못 만들었어요? 우주의 온도가 이미 너무 낮아져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걸 만들 수 없었어요. 무거운 거 만들려면 여기에 양성자, 중성자 또 붙고 또 붙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무거워지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미 그러기엔 너무 식어버린 거죠. 헬륨까지 만들어서.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보면 3분째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자핵은 이제 수소보다 무거운 중수소, 삼중수소에서 헬륨 원자핵까지 생성이 된 것이고 이보다 더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미 우주의 온도가 너무 식었기 때문이거든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낮아져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될 수 없었다고도 하고 더 무거운 핵합성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표현도 써요. 핵합성이 안 됐다. 그래서 거의 주로 헬륨 아주 극히 일부의 리튬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졌다 하는데 여러분 국어적으로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서 거의 없다와 없다는 같은 의미로 취급하셔야 돼요. 선생님 거의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과학에선 같은 말이에요. 이걸 우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 그래서 거의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이 상태예요. 자, 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고정되었죠? 이미 요 원자핵이 생성되던 3분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 고정이 돼버린 거야. 그럼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로 고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지마! 3대 1로 고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죠? 이미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 비율 7대 1이었던 시절부터 이미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야? 양성자 7개 있을 때 중성자가 하나 있는 비율이었단 얘기잖아요. 양성자 7개 있을 때 중성자가 하나 있는 비율이었단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려면 이렇게 4개를 묶어야 돼. 헬륨 하나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핵 몇 개가 남아버려? 12개가 남아버리죠. 그러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개수비로 따지면 12개의 하나 이 비율로 만들어지지만 이게 질량비로 따지면 12대 4. 왜? 어쨌든 우리 과학적으로는 양성자, 중성자 질량비를 1대1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의 4배가 나온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질량비로는 12대 4. 여기서 나온 3대 1이죠. 사실 개수비로는 12대 1이에요. 질량비로 했을 때 12대 4에서 3대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개수비 12대 1을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안 하고 요 수소와 헬륨 질량비 3대 1을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잡았을까요? 왜 개수비가 아닌 질량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인 걸 어떻게 알았는데요?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 다 세봤어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알아냈어요, 이거?
그죠?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것 1번.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는 정확히 스펙트럼의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선의 위치, 개수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어요. 파장이라고도 표현해요. 파장에 따른 선의 위치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질량비. 그 안에 원소가 얼마나 들었는지 양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질량비는 뭐로 알아요? 선의 폭 혹은 굵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을 연구하여 알아내는 원소의 양이 질량으로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비 3대 1이 먼저 확인됐어요. 그래서 얘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걸 거꾸로도 물어본다고요. 자,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여기서 빅뱅 초기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거꾸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질량비가 3대 1이었다는 것은 12대 4였다는 뜻. 아하! 수소 원자핵 12개당 헬륨 원자핵 하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양성자 7개, 중성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성될 수밖에 없었지. 거꾸로도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우주 생성 초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 아니라 5대 1까지 갔을 때 원자핵이 생성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어야 할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5대 1이 됐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그럼 현재 우주의 수소 얼마? 그죠? 얘가 양성자가 5개 있을 때 중성자 하나, 또 양성자가 5개 있을 때 중성자가 하나 있었던 비율. 여기서 헬륨 원자핵이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수소 원자핵 8개에 헬륨 원자핵 1개가 나오는 비율인데 개수비로는 8대 1이지만 이게 질량비로는 8대 4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2대 1이 되었겠구나. 만약 양성자 중성자 5대 1일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면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걸 비율을 바꿔서 물어봐도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얘네 3대 1인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얘네는 정확한 퍼센테이지까지 사실은 외우셔야 돼. 이게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몇 퍼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74%와 24%입니다. 네, 퍼센트. 이게 약 3대 1이잖아요. 실제로 정확한 3대 1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나오면 수소 74, 헬륨 24예요. 그 외에 기타 등등 나머지 원소들이 있으니까 합쳐서 100%는 안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스펙트럼을 통해 알아내었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스펙트럼으로 확인한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여기까지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아이 쉽다. 떠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구만. 여기까지 별거 없죠? 이제 원자핵 생성을 했으니 원자핵이 탄생하면 그 다음은 뭐를 만들 차례? 원자를 생성할 차례죠. 여러분 원자 생성은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8만 년. 38만 년. 요 두 개 시간을 외워야 돼요. 요 원자핵 생성이 3분, 원자 생성은 38만 년. 근데 원자를 이루는 힘의 근원은 뭐예요? 원자를 만들려면 무슨 힘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원자 핵을 형성하는 힘의 근원이죠. 강력은 원자 핵이고 원자는 핵과 전자를 결합시키는 힘의 근원을 묻는 거예요. 지금 핵이랑 전자가 묶여야 전자기력. 맞아요. 전자기력 혹은 정전기적 인력이 원래는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근데 원자 핵은 3분 만에 만들어 놓고 원자 만드는데 38만 년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전자를 잡기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우주의 거의 맞았어. 우주의 에너지.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았어.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전자가 너무 미친 듯이 운동을 하니 얘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거예요. 이거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원자 핵이 전자를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우주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게 38만 년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그렇게 센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전자 운동이 좀 둔해져야 되고 그 둔해지는 데까지 기다리는데 38만 년. 그래서 드디어 38만 년째 결합을 했어요. 원자핵과 전자가. 이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까지 식은 상황? 3000 켈빈이죠. 이 3000 켈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그러면 요 원자 핵이 생성됐던 빅뱅이 요 3분째 있죠. 저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였는지 간혹 물어보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 교과서에 있는 학교가 가끔 있거든요. 요 원자 생성된 38만 년은 3000 켈빈 이건 다 알아요. 원자 핵이 생성된 3분째 우주의 온도는 혹시 얼마였는지 아시는 분? 오! 나온다. 10억 켈빈. 여기 10억 켈빈이에요. 그래서 간혹 학습지나 교과서에 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원자 핵 생성됐을 땐 10억 켈빈. 그럼 봐봐요. 이때 10억 켈빈이었고 얘는 3000 켈빈인데 이때 헬륨 원자핵까지밖에 못 만든 이유는 우주가 너무 식어서 못 만들었다며요. 10억 켈빈이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기엔 온도가 낮았지만 그렇다고 핵과 전자가 결합하기엔 또 너무 높은 온도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높아서인 건지 낮아서인 건지 구분을 잘 하시고 핵과 전자가 결합하기엔 너무 온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3000 켈빈. 자, 요 3000 켈빈일 때 드디어 원자가 생성됐고요. 이때 핵과 전자 사이에 갇혀있던 빛이 풀려납니다. 이 빛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주 배경 복사인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때 생성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우주 배경 복사는 일종의 빛이에요. 빛. 그죠? 근데 빛은 무엇을 하려는 성질? 직진하려는 성질. 일자로 가고 싶은데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까지는 우주에 원자핵과 전자 이런 애들이 꽉 차 있었어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원자핵과 전자의 특징? 전하를 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여기는 표현이 중요해요. 빛은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빛의 직진을 방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 전자들이 막 퍼져 있어요. 빛이 직진을 하고 싶어. 근데 가다가 이쪽 전자에 빵 부딪혀. 또 튕겨갖고 막 가다가 저쪽 전자에 빵 부딪혀. 빵빵빵? 부딪히다 보면 직진이 안 돼요. 전자 사이에 막 왔다 갔다 충돌을 하면서 막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얘네들을 통과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막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얘네들이 전하를 띠는 입자라서 그래요. 전하를 띠는 입자들은 빛의 직진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했잖아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에요? 중성이죠. 이제는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직진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꽝꽝꽝 충돌하던 이 빛이 드디어 직진을 하여 나갈 수 있게 됐고 이 직진하기 시작한 빛을 우주 배경 복사를 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우주는 어떻게 됐어? 투명해졌다. 이 이전까지는 불투명했다 이거예요. 빛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우주가 불투명하다가 이제 빛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투명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우주 배경 복사 탄생의 표현법을 잘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빛의 직진을 방해해서 직진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하를 띠는 입자는 빛의 직진을 방해한다. 중성인 원자는 직진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때 풀려난 빛이 우주 배경 복사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저때 당시엔 빛이었지만 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던 시절 얘도 에너지가 높았어요. 빛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이렇게 생긴 파인 건 알죠? 횡파, 위아래로 진동하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불러요. 그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빛이죠. 이렇게 가면 이제 얘는 파장이 긴 빛이고 에너지가 낮은 빛이 되는데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던 시절에 우주 배경 복사도 당연히 에너지가 높았는데 가면 갈수록 우주가 식어가요. 자, 우주 식어가서 현재 우주의 온도 몇 켈빈이에요?
좋아요.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3켈빈 혹은 이제 정확하게는 2.7켈빈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반올림에서 약 3켈빈으로 봐요.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도 이때보다 지금 어떻게 됐어? 길어졌어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탄생 이후 지금까지 계속 길어집니다. 왜?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서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표현할 때 또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약 3켈빈의 흑체가 방출하는 3켈빈의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은 파장을 가진다. 파장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 재주가 있어요. 그냥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3켈빈 정도다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별 같은 애들 뭐 태양이나 별 같은 애들은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럼 이 뜨거운 애들은요 에너지가 높으니까 빛도 여러 종류를 방출할 수 있어요. 우리 빛이 워낙 종류가 많지만 세 종류만 한번 따져볼까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우리 세 개만 따져보자고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중에 제일 에너지가 높은 빛은 누구? 자외선 1번이에요. 그 다음이 가시광선. 그 다음이 적외선이에요. 에너지가 얘가 제일 낮거든요. 자외선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빛도 있어요. 뭐 X선, 감마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에너지가 높은 별처럼 뜨거운 이런 애들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다 방출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높으니까 높은 빛부터 낮은 빛까지 다 나와요. 문제는 온도가 낮은.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지금 빛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우리 몸에서 빛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가 낮아요. 온도가 36.5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빛은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거 못 내요. 그럼 우리 몸에서 무슨 에너지, 무슨 빛만 나와요? 우린 적외선밖에 못 내요. 그래서 우리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사람 색깔별로 찍히는 거 알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눈에 보이는 색깔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었을 때는 만약에 온도 3000켈빈짜리 어떤 별이 있다면 딱 지 3000켈빈만큼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진 즉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방출해요. 근데 3켈빈이면요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여러분 0켈빈이 몇 도죠? 마이너스 273도. 그러면 3켈빈이면요 영하 270도예요. 영하 270도쯤 되는 물체도 에너지를 낼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얼마나 에너지가 낮겠니? 그러니까 파장이 굉장히 긴 파밖에 방출을 못한다는 거죠. 빛으로 쳤을 때 적외선에 해당하는. 그러면 흑체라는 건 뭐냐면 3켈빈짜리 흑체가 정확히 3켈빈에 해당하는 자기 온도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정확하게 방출할 수 있는 가상의 물체를 흑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켈빈의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파장이 같아? 우주가 지금 3켈빈이라서 우주 배경 복사 파장도 3켈빈짜리에서 나오는 애랑 똑같아졌구나. 지금 이 소리를 더럽게 어렵게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얘의 파장은 3켈빈짜리 물체, 여기서 이제 흑체라고 표현하죠. 3켈빈짜리 물체가 내는 에너지랑 파장이 똑같아졌다 이거예요. 지금은 빛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아주 약한 전자기파. 자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 지구를 향해 들어옵니까? 모든 방향에서. 세기는 어때요? 거의 같은 세기죠. 거의 균일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과학에서 거의와 완전하다는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만큼은 아닌 게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지만 완전 균일은 또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 환장하겠죠? 거의 균일하지만 완전 균일은 아니에요. 우주 배경 복사 사진 봤어요? 얼룩덜룩하게 막 이렇게 찍힌 사진 봤습니까? 이게 지구의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다 지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 세기가 거위균이란 이유가 좀 세게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약하게 들어오는 데가 있지만 그 차이가 매우 작아서 거위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최고로 차이가 많이 나봐야 한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같은 세기긴 한데 그렇다고 또 완전 균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주 배경 복사는 똑같은 세기로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세기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일까요? 뭐라고? 구형? 우주도 구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오냐면요. 빅뱅 때 처음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있었잖아요. 얘가 빵 터졌잖아요. 이게 터져갖고 사방으로 팽창을 해갖고 우주가 커지는데 이쪽은 팽창하고 이쪽은 팽창 안 하고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방향으로 팽창 속도가 똑같이 팽창한다고 치면 우주 자체도 어느 쪽으로나 구형 모양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구가 여기쯤 있어. 그러면 우주에 어디에서나 우주 배경 복사가 다 들어오고 있을 수밖에 없죠. 우주 자체가 구형이니까. 그죠? 문제는 왜 세기가 균일이 아니냐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 자체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근데 빅뱅 초기에 이제 우주가 팽창하던 시절 원자핵과 전자가 이 우주 전체에 고르게 완전 골고루 어디에나 똑같이 퍼져 있었을까요?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드물고 원자핵과 전자가 어쩌다 보니 좀 많이 몰려있는 데도 있었을 거고 좀 뜨문뜨문하게 적은 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도요? 원자핵과 전자가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많이 갇혀 있었을 거고 이런 데서는 조금 적게 갇혀 있었을 거다 이거예요. 자, 이게 점점 팽창을 하다 보면 이 물질의 양이 적었던 부분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사실 원자핵과 전자도 지들끼리 끌어당겨요. 정전기적 인력도 있고 그 다음 얘네들 아무리 가벼워도 질량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력도 있고요.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우주가 팽창하려는 힘도 있거든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멀고 좀 듬성듬성하면 자기들끼리 뭉치려는 힘보다는 우주에 의해 팽창하려는 힘이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얘네들은 점점점 이 부분은 점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빈 공간이 거의 대부분 될 것이고 이렇게 몰려있던 애들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땡기는 힘이 팽창 효과보다 커요. 그러면 쟤네들은 우주가 팽창해도 지들끼리 땡기는 힘 때문에 서로서로 뭉쳐가지고 나중에 뭔가 물질이 많은 부분이 된단 말이죠. 애초에 빅뱅 초기 우주의 물질의 밀도가 완전히 균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더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있고 좀 이렇게 듬성듬성한 데가 있었는데 이게 팽창하면서 듬성듬성한 데는 더 듬성듬성해져갖고 이제 우주의 빈 공간이 돼버리고 여기는 팽창했지만 자기들끼리 땡기는 힘에 뭉쳐가지고 물질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저 부분에서 나중에 뭐가 탄생해요? 쟤네가 뭉쳐서 별 되고 은하 되고 애초에 우주의 밀도가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탄생하고 은하도 탄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가 풀려날 때도 이런 부분에 있던 우주 배경 복사는 좀 여기서 많이 풀려나고 이런 부분에 있던 우주 배경 복사는 몇 개 안 나와요. 자, 지구에서 봤을 때 우주의 이쪽 방향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많아 보이고 이쪽 방향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도 적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즉 우주 배경 복사가 완전히 균일하지 않은 이유 이걸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왜 완전히 균일하지 않냐? 빅뱅 초기 우주의 밀도가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전 균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밀도가 많았던 부분에서 우주 배경 복사도 지금 세게 나오고요. 밀도가 좀 적었던 부분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좀 약하게 관측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밀도가 그때 높았던 부분에 나중에 얘네들이 수축을 해갖고 별이나 은하가 탄생을 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밀도가 낮은 부분은 뭐 우주의 빈 공간이 됐겠죠. 결론적으로는 우주에 이렇게 빅뱅 초기 밀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별과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애초에 밀도가 어디나 균일했으면 좀 더 세게 땡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뭉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별과 은하도 없었을 거야. 그냥 우주의 물질이 고르게 퍼지고 끝났겠죠. 이해했습니까? 요게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지 않은 이유 가끔 물어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자, 요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얘기. 그럼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 연구로 발견하였다. OX. 아닌 거 알죠?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으로 발견 안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하는 게 1번이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인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인 건 스펙트럼으로 발견한 게 맞아요. 우주 배경 복사는 스펙트럼 연구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우주 배경 복사는 도대체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사진을 발견하고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주 배경 복사는 간혹 가다가 발견한 사람 이름이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 얘네들이래. 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주의 전파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우주 배경 복사를 잡아낸 거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도 일종의 우주 전파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는 스펙트럼 연구로 발견한 게 아니다가 중요해요. 어떻게 발견했냐를 자세히 묻진 않아요. 근데 얘네는 스펙트럼은 일단 아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빅뱅의 과정을 쭉 배웠지만은, 야, 이거 누가 봤냐 실제로? 이거 누가 빅뱅 이렇게 탄생해갖고 이거 봤냐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 그게 이제 수소와 헬륨 질량비하고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잖아. 얘네가 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질량비가 3대 1이고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는 게 왜 빅뱅 우주? 맞아요.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 야, 수소와 3대 1이야. 이게 아니죠. 이걸 주장한 사람이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빅뱅 초기에 얘네들 개수비가 7대 1이 됐을 거고, 그럼 이게 수소와 헬륨이 질량비가 3대 1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3대 1일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했죠. 미리 예측을 해놓고 나중에 스펙트럼 연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3대 1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이때 풀려난 빛이 있을 텐데, 야, 이거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 붙이고 이거 분명히 있을 거다.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3대 1이다, 우주 배경 복사 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있었다가 중요한 거야. 그죠? 예측했는데 사실이었다. 야, 봐라. 내가 주장한 거 진짜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거가 된 거예요. 예측을 했는데 사실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헬륨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어디서 탄생해요? 별의 내부. 별은 언제 생성되냐면 원자가 빅뱅 이후 38만 년째 만들어졌잖아요. 별은 이거보다 시간이 더 지나서 빅뱅 이후 약 9억에서 10억 년 후 최초의 별과 은하가 탄생을 해요. 요 사이에 현재와 요 원자 생성 사이에 이제 얘가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9억에서 10억 년 정도 때 별과 은하가 탄생하면서 요 내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됐습니까? 요 과정을 여러분이 싹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학교의 경우, 여기는 얼마나 자세하게 외워서 얼마나 실수를 안 하냐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갔어요? 기본 입자 처음에 생성되던 시절 있잖아요. 쿼크와 전자가 생성되던 시절. 원래는 우주에 빅뱅이 빵 터지면서 쿼크와 전자라는 알갱이가 우주에 빠바바바박 탄생을 한 건데, 이때 당시에 우주에는 빛이 있고 물질, 그러니까 쿼크와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었어요. 잘 안 보이네. 빛이 있고 입자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이제 이 입자가 쿼크나 전자 이런 애들인데, 현재는 안 돼요. 현재는 빛이 입자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때 당시엔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빛이 전자로 뿅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전자가 빛으로 뿅,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왜냐? 우주의 온도가 겁나게 높았으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음전하. 사실은 전자와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서 성질은 전자와 정반대인 알갱이가 존재를 해요. 양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자와 양전자는요,
얘네들이 빵 충돌을 하면 약간 수학적인 것 같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충돌했더니 빵이 된다는 느낌처럼 이 전자와 양전자가 빵 충돌을 안 하면 하나의 빛이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이 빛이 다시 전자와 양전자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게 현재는 빛이 물질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우주가 너무 식었어요. 근데 저때 당시엔 가능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다시 양전자와 전자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쌍생성이라고 하고요. 양전자와 전자가 빛으로 바뀌는 걸 쌍소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기 전 빅뱅 초기 물질과 빛의 변환이 가능하였다. 이걸 합쳐서 표현하면 딱 그 말이에요. 물질과 빛의 변환이 가능하였다. 이걸 합쳐서 표현하면 빛이 전자와 양전자로 나뉘어지거나 전자와 양전자가 다시 빛이 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물질과 에너지의 변환, 물질과 빛의 변환 이렇게 얘기할까요? 빛도 결국은 에너지지만 변환. 이 자유롭게 가능했던 빅뱅 초기. 그래서 쌍소멸과 쌍생성이 아주 자유로웠다. 가끔 저 쌍소멸 쌍생성까지 알려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초창기엔 그랬는데 우주가 이제 식어가면서 쌍소멸은 돼요. 양전자와 전자 빵 해갖고 빛 되는 건 됐는데 빛이 양성자와 전자로 물질로 다시 바뀌는 쌍생성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주에 자 만약에 초창기에 만들어진 전자와 양전자가 개수가 100% 똑같았다 칩시다. 그러면 전자 하나 양전자 하나 빵 충돌해서 빛되어 사라지고 또 전자 하나 양전자 하나 빵 빛돼서 사라지고 자 양전자와 전자 개수가 똑같으면 지금 우주에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겠네요. 꼴랑 빛만 남아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전자의 개수가 양전자의 개수보다 조금 더 많았다 그러죠. 10만 개당 하나씩 더 많았다는 거고 그래요. 10만 개당 하나씩. 그래서 쌍소멸 10만 개 빵빵빵빵 해서 없어지면 전자 하나 남고 또 10만 개 빵빵빵빵 해서 없어지면 전자 하나 남는 이런 형태. 그때 남은 전자가 우주를 지금 생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튼 요렇게 빛과 물질의 변환이 가능하던 시절 빅뱅 초기에 있었다 정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스펙트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 통합과학 자체가 다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진짜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외워야 되는 게 스펙트럼이 세 종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연속, 흡수, 방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속 스펙트럼은 무엇을 관찰했을 때 볼 수 있습니까? 자, 좋아요. 얘는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 혹은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연속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고온의 물체 혹은 고온의 광원 혹은 이게 고온의 별도 가능해요. 별 자체도 워낙에 고온이기 때문에 처음에 빛이 나올 때는 연속이 맞아요. 근데 이게 고온에서 나왔어요? 뜨거우니까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방출했겠죠? 근데 중간에 누구를 한번 지나가 이제 저온의 기체를 한번 지나가요. 그럼 여기에 있는 빛들 중에 일부의 빛이 저온의 기체에 흡수가 돼버리면서 그죠? 원래는 연속이었던 스펙트럼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뚝뚝뚝 끊어진 검은 선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흡수선. 그 흡수선 부분은 저온의 기체에 흡수되어 내 눈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 이게 이제 시꺼멓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 부르는 건데 이걸 표현을 할 때 자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 혹은 광원 또는 고온의 물체도 좋습니다. 여기서 방출된 빛이 여기까지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딱 정해진 부분만 흡수돼서 까만 선이 되니까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생긴 선이라고 표현하잖아. 이 저온의 기체라는 표현도요. 저온의 기체 대신 저온의 성운, 저온의 대기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교과서나 학습지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단어를 다 외워두셔야 돼요. 고온의 물체, 고온의 광원, 인지, 저온의 기체, 저온의 성운, 저온의 대기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조금씩 바꿔놔요. 그래서 이거 의미를 다 외우셔야 되고
태양빛도 이게 일부 학교에서는 자 태양빛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봐야 됩니까? 연속입니까? 근데 이 연속 스펙트럼을 쫙 확대해보면 실제로는 태양빛도 그 사이에 뚝뚝 끊어진 검은 선이 나오거든요. 흡수선이. 그럼 이걸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냐?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냐? 이게 조금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또 다르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흡수 스펙트럼이라 돼 있지만 태양빛은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라는 선지가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 학교 학습지를 다 일일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말장난 하나 가지고 이거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뭐 고온의 이것도 봐봐요. 고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고 표현했잖아. 이게 방출 스펙트럼 아닙니까? 아까 고온의 물체하고 고온의 기체가 대체 뭐가 다른데요? 그죠? 고온의 물체,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 이러면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빛 이러면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이 고온의 기체도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고온의 광원 혹은 고온의 별 혹은 고온의 물체 다 좋아요. 고온의 광원 혹은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에서 나오는 빛. 이따위로 주기도 해요.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러면 고온의 광원까지만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에너지를 주변에 있던 기체가 받아가지고 지가 뜨거워져서 직접 방출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온의 기체라는 표현을 이렇게 늘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고온의 광원을 의미하는지 고온의 기체를 의미하는지 잘 확인합시다. 다른 의미라는 거. 그러면 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걸 봤죠? 선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배경이 까맣고 선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여러분 선 스펙트럼 볼 때 언제 그거 봤어요? 뭐 할 때 선 스펙트럼 관찰했습니까? 원소에. 맞아요. 원소에 불꽃 반응할 때 선 스펙트럼 보셨어요, 여러분? 그 원소 들어있는 수용액을 불꽃에 집어넣으면 막 노란 불꽃 나오고 빨간 불꽃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불꽃을 분광기로 보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봤어요. 그 불꽃 반응의 불꽃이 고온의 기체예요. 불 자체가 기체 상태의 연료에 붙어있는 그게 불이거든요. 그래서 불꽃 반응을 보면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가 그 불꽃 자체가 고온의 기체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얘가 그 안에 포함된 원소들에 해당하는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뚝뚝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결국은 연구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똑같죠? 선의 위치와 개수 이런 걸로는 원소 종류 알아내고 선의 폭으로는 원소의 양을 알아낼 수 있는 건 어차피 똑같지만, 자 그리고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그러면 셋 중에 어떤 종류? 우리 별의 스펙트럼을 연구하여 종류와 양을 알아낸다면서요. 별의 스펙트럼은 셋 중에 어떤 종류로 오는 거예요? 흡수예요.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99%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흡수 스펙트럼을 연구하여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아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 별 자체는 원래 고온의 물체예요. 별에서 빛이 나올 때는 원래 연속이지만 중간에 얘네가 보통 별의 대기를 통과한단 말이야. 별에도 대기가 있어요. 정말 내가 말 시작하면 잘 줄 알았어. 별의 대기를 통과한다고요. 그러면 별의 대기 자체가 저온의 기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별에서 나온 빛은 어쩔 수 없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별에는 다 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에 도착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돼서 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거. 이놈의 기체방정관. 기체방정관 모든 교과서에 실험이 다 실려 있는데 기체방정관이 뭐냐면 그 교과서에 나중에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이 있어요. 요만한 나무 그 받침대에 형광등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붙여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원을 딱 넣으면 이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는데 요 형광등 안에 예를 들어 내가 수소 기체 같은 걸 집어넣고 불을 딱 켜면 거기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보면 수소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안에 내가 원하는 기체를 집어넣고 불 켜면요 걔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도구예요. 우리 중학교 때 스펙트럼 볼 때는 불꽃 반응으로 봤지만 사실 불꽃 반응으로 모든 원소의 스펙트럼 다 볼 수 있어요? 안 되지. 왜? 모든 원소가 다 불꽃 반응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금속 원소 중에서도 몇 개만 사실 불꽃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불꽃 반응 안 하는 애들도 스펙트럼 보고 싶어. 수소 같은 경우는 불꽃 반응 같은 거 하지 않거든. 그러면 얘 스펙트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불꽃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기체 방정관 안에 수소 집어넣고 고전압 걸어서 빛 빵 해주면 그거 보면 이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자, 별의 스펙트럼, 백열전구의 스펙트럼, 그리고 기체 방정관의 스펙트럼 세 개를 관찰하였다 해놓고 스펙트럼 세 종류를 주고 어디서 관측한 건지 짝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백열전구의 스펙트럼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연속 스펙트럼. 그다음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로 나오겠죠. 기체 방정관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오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기체 방정관 하면 방출 스펙트럼 나오는구나 까지는 외워두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주의 원소 종류도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폭을 비교하면 양도 알 수 있고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알아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거 작년에 망포에서 저기 뭐죠? 복수 정답이 인정됐었던 문제였어요.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그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이번에 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 원자핵 생성 시기 이 그림을 딱 줘놓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되었다. 이렇게만 선지를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우주 전체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말하는 건지 수소 하나, 헬륨 하나의 질량비를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 이게 우주 전체에서의 질량비를 의미하는지 수소 하나, 헬륨 하나의 질량비를 의미하는지 잘 문장을 살피셔야 돼. 수소 하나, 헬륨 하나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4죠. 얘 하나, 1대 4.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구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요 밑에 보면 뭐 이제 기본 입자가 뭐고 양성자, 중성자가 뭐고 양성자 이꼴 수소 원자핵이라는 얘기를 쭉 써놨고요. 그 다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중성 상태만 원자라고 부르는 거 알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정기적으로 전하를 띠면 우리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원자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중성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고요. 원자핵이 여기 있으면 전자가 이 주변에 이렇게 돌아요. 자, 원자 전체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 원자핵이 차지한다. 원자핵이 원자 전체 질량의 99.99%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으므로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 이 말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도 표현해요. 있으나 마나란 얘기예요. 근데 원자 전체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한다. 그러면 원자 크기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그럼 원자 크기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해요? 누구? 맞아요. 빈 공간. 원자 크기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 차지하는 것이고요.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는 밀도가 매우 불균일하죠. 중심부에 밀도가 몰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작은 부피 안에 질량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의 밀도는 균일하지 않다. 중심부에 질량이 집중돼 있다. 원자의 밀도는 중심부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원자는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질량은 핵이 차지하지만 이것도 뭐 이거는 상식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빅뱅 우주론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138억 년에 빵 터졌고 지금도 밀도와 온도는 감소한다. 요 빅뱅 우주론과 싸웠던 우주론이 정상우주론이죠. 이것도 원래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 교육과정에는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교과서에선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학습지에 넣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본다 치면 여기가 빅뱅 우주론, 이 정상우주론,
두 개를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빅뱅 우주론의 특징만큼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둘 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둘 다 커지는 것까진 인정을 했어요. 왜냐? 이건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우주의 크기가 팽창한다는 건 이 두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원래 다른 우주론이 있었어요. 정적 우주론이라고, 우주는 더 이상 팽창도 수축도 안 하고 계속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우주론이 원래 이전에 있었어요. 누가 주장했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항상 맞는 말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폐기가 되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까진 인정을 하는데 이제 나머지 거의 내용이 다른 두 우주론이 나왔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우주의 질량은 어떠냐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빅뱅 우주론은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물질과 우주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팽창을 하면 물질의 양은 그대로고 우주가 팽창해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느낌이 빅뱅 우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팽창을 해도 안에 있는 물질은 변하지 않으니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러면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고 있잖아요.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온도는요? 온도는?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온도는 떨어진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한 번도 수축한 적이 없어요. 빅뱅 이후 계속 팽창만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는 단 한 번도 높아진 적이 없는 거야. 빅뱅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주의 온도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뭐 이따위 선지가 나오면 다 틀린 선지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 우주가 있었어요. 팽창을 해요. 그러면 이 물질들 사이사이에 새로운 물질이 자꾸 생겨갖고 이 빽빽한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죠. 물질이 계속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밀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주는 계속 이 밀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다. 이게 정상 우주론의 주장 내용이고, 없었던 물질이 자꾸 생기니까는 질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죠? 이미 여기서 질량 보존에서 어긋나요. 자꾸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팽창은 하지만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렇게 둘이 주장을 막 했는데 지금은 빅뱅 우주론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는 이유가 이제 그 증거 두 개가 나와서 그래요. 수소와 헬륨 질량비 3대1하고 우주 배경 복사 예언을 했는데 진짜였죠. 만약에 이 두 우주론을 배운다면 주장한 사람 이름도 아마 알려줄 거예요. 이 사람은 가모 혹은 가모프라고 책에 나와요. 가모 또는 가모프고요. 정상 우주론은 이제 대표 주자가 호일입니다. 호일. 이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두 우주론 비교 정도는 기본이니까 좀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쨌든 둘 다 우주 크기가 팽창한다는 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주가 커지는 건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이전에. 누가 증명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증명한 사람 이름.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허블이죠. 허블 망원경 그 사람 이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블 씨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나오기 전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아냈냐면요. 별을 연구했어요. 여러분은 하늘을 보면 이 별은 지구에서 먼 별, 저 별은 지구에서 가까운 별,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우주를 봤을 때 원근 구별을 못해요. 제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하늘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거리가 다르잖아요. 이 허블이 멀리 있는 별, 가까이 있는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스펙트럼 연구를 했더니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어. 얘는 가까운 별이야. 얘는 먼 별이야. 여기서 오는 스펙트럼과 여기서 오는 스펙트럼이, 이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태장고가 이걸 배웠었나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편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만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배우잖아요. 스펙트럼이 이제 일정한 파장에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게 스펙트럼 아닙니까? 근데 스펙트럼도 결국은 빛이다 보니까 이제 빨간 빛과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이제 파란 빛 쪽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된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누가 파장이 긴 빛입니까? 빨강.
빨강 쪽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만 얘기하면 빨강이 제일 파장이 길어요. 굳이 따지자면 빨강이 이런 느낌이라면 파랑 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파장이 얘가 길어요. 파장이 길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파장이 짧을수록 빛은 에너지가 높은 빛이에요. 근데 별이 나에게 가까이 와요. 자, 아니 멀어진다고 생각해보자. 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아니까 별들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죠, 사실. 근데 몰랐었던 시절에, 우주가 멀어진다는 걸 몰랐었던 시절에, 자, 별빛이 나에게 와요. 내가 이 별빛을 눈으로 봅니다. 빛은 뭐 파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왔겠죠? 근데 별이 가만히 있으면서 빛을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놈이 멀어지면서 나한테 빛을 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용수철 같은 상황인 거죠. 저 끝에 용수철을 하나 고정시켜요. 내가 이 끝을 잡아요. 여기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 거예요. 흔들어요. 파동이 하나 생기죠. 이제 빛처럼. 자, 내가 이걸 흔들면서, 잘 봐요. 내가 이걸 흔들면서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흔들면서 파동이 가는 방향으로 뛰어요. 그럼 이 파동이 어떻게 돼요? 압축돼요. 압축. 파장이 짧아져. 반대로 내가 이걸 흔들면서 파동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뛰어요. 얘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별이 나한테서 멀어지면서 빛을 쏘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는 얘가 파장이 이렇게 길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파장이 긴 쪽이 빨간 쪽 아닙니까? 스펙트럼이 빨간 쪽으로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별이 나한테 멀어지면서 빛을 쏘면 별빛이 스펙트럼이 빨간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가까워지는 별이면 파란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워지는 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다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스펙트럼을 연구해보면 얘네가 빨간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파장이 길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빨간 쪽으로 별빛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정확하게는 스펙트럼이 가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을 적색 이동 혹은 적색 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적색 편이를 연구했어요. 허블이. 그래서 이 별에서도 저 별에서도 요 별에서도 스펙트럼을 연구해보니까 다 빨간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거야. 다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별들이 다 나한테서 멀어지네? 근데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서 가까운 별은 좀 적색 편이가 적어요. 근데 멀리 있는 별은 적색 편이가 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까이 있는 별은 멀어지되 좀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별은 멀어질 때 좀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나한테서 먼 별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이게 뭔 얘기예요? 왜 멀리 있는 별이 더 빠르게 멀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내가 지도를 잘 못 그려가지고 대충 우리나라라 칩시다. 이제 우리나라예요. 자,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칩시다. 서울과 광주 대략 한 300km라고 쳐요. 뭐 더 되겠지만 대략 여기 이제 제주도가 있어요. 서울과 제주도까지 뭐 한 600km라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총 면적이 2배로 커진 거예요. 우리나라 넓이가 넓어졌어요. 이렇게 2배로. 그럼 이제 서울부터 광주까지는 600이 됐어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는 1200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은 똑같이 2배로 커졌는데 가까이 있는 광주는 300km 멀어지고요. 멀리 있는 제주도는 600km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졌네요. 즉, 왜 멀리 있는 별이 더 빨리 멀어지지? 별들이 진짜 달려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우주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이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블이 우주 팽창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냈는데 이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계기가 자 이거예요. 먼 별일수록 혹은 은하도 가능해요. 먼 별이나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처음 알아내요. 더 빠르게 멀어지더라. 어떻게 알아내냐? 먼 별일수록 적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를 이 사람이 처음 알아냈어요. 그럼 왜 멀리 있는 별이 더 빨리 멀어지나? 이게 뭔 소리냐?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증명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우주 팽창이라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모두 팽창을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이게 증명이 된 걸 뭐. 그죠? 이건 허블이 했어요. 간혹 허블이 요 우주 팽창한 거를 선지 하나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적색 편이 뭐 이런 것까지 몰라도 좋아요. 멀리 있는 별이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처음 발견하였다.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튼 허블이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두 우주론 정말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학교는 이전에 정적 우주론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거기까지는 잘 안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알려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이제 빅뱅 우주론의 과정 쭉 우리 그동안 했던 거 나와 있고,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이 그림이 또 이제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단 말이죠. 빅뱅 빵 터져가지고 우주 이렇게 팽창하는 그림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주는 한 번도 수축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팽창만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였다. OX. 그림만 봐도 아닌 거 알겠죠? 여기는 팽창이 겁나 빨리 되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이제 팽창 속도가 좀 느려지잖아요. 그죠? 팽창 속도가 늘 일정했던 건 아니로군요. 빨랐을 때도 있고 느렸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팽창을 하긴 했다. 근데 속도가 늘 일정하진 않았다. 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넘어간 것 같지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여기선 빠르게 팽창하다가 여기서부터 팽창 속도가 이렇게 확 느려지는 것일까요? 처음에 폭발했을 때 겁나 빨랐거든요? 속도가 느려졌어요. 왜? 뭐라고? 온도가 내려가서. 훌륭한 답인데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비슷해요. 좀만 더 가봐요. 힌트를 드릴게요. 빵 팽창을 하다가 여기서 뭐가 탄생했죠? 기본 입자. 전자와 쿼크가 막 빠바박 나왔잖아요. 얘랑 관계 있어요. 전자와 쿼크가 탄생을 하면 왜 팽창 속도가 느려질까요? 에너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맞긴 맞는데 전자와 쿼크도 다 입자예요. 뭐가 있어요? 질량. 그렇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서로 끌어당겨요. 중력 혹은 만유인력. 얘네들이 지들끼리 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하려는 힘이 줄어든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질이 탄생하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팽창 속도가 일정하진 않았다 정도까지는 그림을 보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팽창 속도가 빨랐다가 좀 느려졌구나. 하지만 계속 팽창을 하긴 했네. 그리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기본 입자 생겼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그림이 좀 희미한데, 여기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막 생긴 그림이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됐죠. 여기가 이제 3분째. 핵 주변에 전자가 돌기 시작했죠? 여기가 38만 년째. 이게 갇혀있던 빛이 풀려났죠? 우주 배경 복사. 요 38만 년째 물질 사이에 갇혀있던 빛이 풀려났다 그래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물질과 빛이 막 엉켜있다가 원자와 빛이 나눠졌잖아요.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튼 뭐 이 그림은 중요한 그림이다 라는 얘기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2가지. 왜 증거가 됐는지 알죠? 예측했는데 진짜였어서 그래요. 빅뱅 우주론에서 처음에 예측을 했는데 아우 진짜였어. 그리고 혹시나 이 밑에 보시면 스펙트럼, 이게 왜 흑백일까? 원래 여러분 책에서 흑백이구나 원래. 이 스펙트럼 얘가 이제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흡수고 얘네가 방출 스펙트럼인데,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흡수되는 거예요? 그 특정 파장의 빛이. 얘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생긴 선이라고 해요. 왜 방출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또 교육과정이 있었어.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빠진 게 있고 막 이러는데 학교에서는 한 번 만든 학습지를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지 막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으면 시험에 내거든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도는데, 여러분 전자가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닌 건 다 알잖아요. 정해진 껍질에서만 돌죠? 그래서 우리가 껍질에 보통 번호를 붙이잖아요. 1껍질, 2껍질, 3껍질. 누가 제일 에너지 높은 껍질? 3껍질. 그죠? 원자핵에서 멀어져야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1껍질의 전자가 3껍질로 가고 싶어요. 에너지를 흡수 방출? 흡수해야죠. 에너지 높은 데로 가니까 흡수. 3껍질의 전자가 1껍질로 가고 싶어요. 방출을 해야 돼요. 자, 이때 3껍질에 있던 전자가 낮은 데로 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사진으로 뿅 찍어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 왜냐면 얘네는 3에 있다 2로 떨어져. 2에 있다 1로 떨어져. 아니 뭐 3에서 1로 바로 가. 이거 말고 방출할 수 있는 빛이 있어요? 나 여기까지만 가고 싶은데 요만큼만 방출해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해진 것밖에 방출을 못하니 딱딱딱 끊어진 선으로밖에 사진이 안 찍히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이.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뭘 찍은 거겠어? 이걸 찍은 거예요.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얘한테 연속을 줘요. 연속 스펙트럼을 줘요. 그럼 그 중에 전자들이 지 원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뿅뿅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흡수하고 나머지만 갖다 버리는, 그 버리는 걸 찍은 게 흡수 스펙트럼인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한 부분만 시꺼멓게 나오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가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나 얘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나 크기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는 흡수 스펙트럼을 찍든 방출 스펙트럼을 찍든 모양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진 에너지만 흡수 방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방출 스펙트럼은 높은 에너지, 그 각 껍질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어려운 표현으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찍은 게 방출 스펙트럼이고, 낮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면서 흡수할 때 찍은 게 흡수 스펙트럼인 거예요. 거기까지 선지에 표현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흡수 방출이 표현이 보통 들어가면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인데 혹시라도 앞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를 바꿔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 뭐 요 정도죠 스펙트럼. 그 외에 제가 빼먹은 건 없겠죠? 여러분 이거 A와 B 중에 누가 빨간색이에요? 이 연속 스펙트럼이잖아요. 찍으면 여기가 연속 스펙트럼이잖아요. 빨주노 접하나고 어디가 빨이에요? 땡! 얘가 빨이에요. 얘가 빨이에요. 얘가 보라예요. 그 빨강이 여러분 이게 파장이 길잖아요. 빛 중에서는 보라로 갈수록 이렇게 짧아지고, 요 빨주노초 파남보 눈에 보이는 여기까지가 이제 가시광선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빨강 바깥에도 빛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빨강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이죠. 붉을적 바깥외 빨강의 바깥쪽에 있다라는 의미. 얘가 에너지가 더 낮고, 그 다음 이제 요쪽에 보라의 바깥쪽에 있는 얘가 자외선인데 이거 우리 못 보죠. 이것도 보라 자자 바깥에 자. 그래서 얘는 보라보다 더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요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낮은 것. 에너지는 낮은 것. 반대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 요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아두셔야겠죠? 스펙트럼이 꺾였을 때 어디가 빨강이고 어디가 보라인지. 적게 꺾이는 애가 빨강, 많이 꺾이는 애가 보라예요. 요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 나머지는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앞으로 가서 여기는 정리만 하고 끝냅시다. 과학의 기본량 4페이지. 왜냐면 여기는 학교마다 알려주는 게 많이 다르고, 그 다음 특히나 수원고 같은 경우는 이 파트가 시험에서 어디서 나오냐? 교과서. 100% 교과서에 나와요. 이 파트.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교과서에 단위 하나, 숫자 하나가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수원고 같은 경우. 태장도 마찬가지예요. 태장도 교과서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수원고가 완전 교과서 기준. 대신 엄청 치사하게 내고요. 태장은 교과서에 학습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 학습지에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들이 간혹 태장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학습지를 갖고 오셔야 되고, 여튼 태장이고 수원고고 간에 이 파트는 무조건 교과서 위주라는 걸, 본인들 학교 교과서 위주라는 걸 꼭 확인하시고 기본 내용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미시하고 거시, 이 의미는 알죠? 미시 이제 작은 거, 거시는 큰 건데, 이것도 여기는 미시 세계가, 이게 미시잖아요. 원자, 분자, 이온 등의 세계. 근데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게 거시 세계인데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보여야만 거시냐? 예를 들어 적혈구. 미시로 봐요? 거시로 봐요? 거시로 봐요. 이게 학교마다 또 정확히 다른데, 적혈구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도구를 이용하면 볼 수 있죠. 현미경.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내 감각으로 관찰하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시는 원자 분자 정도까지 가야 미시. 그거보다 크면 그냥 거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 시간과 길이를 측정할 때, 옛날에는 시간을 뭐 태양의 모양, 해시계, 달이나 별의 모양, 달시계. 달시계는 없죠. 별시계, 물시계. 자,
뭐 어렵게 썼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반복이 돼야 이걸 이용해서 시간을 재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런 걸 이용해서 시간을 쟀지만 정확하진 않았죠. 그럼 현재 가장 정확한 시간 측정법은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슘 원자시계의 의미가 뭐예요? 세슘 원자가 진동하면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한 거예요. 얘가 몇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1초라고 정의한 거죠. 항상 일정하게.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이 세슘 원자시계입니다. 이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빛에서 나오는 진동수가 외부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온도, 압력 이런 게 바뀌어도 이 진동수는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늘 일정한 진동수를 가지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얘를 이용해서 1초를 측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해시계 이름 앙부일구는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실 것이고, 길이를 측정할 때 옛날에 신체 일부를 이용했죠. 몇 척, 이런 거, 아니면 외국에서 몇 피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일정하지 않았고요. 신체 일부를 이용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지구의 둘레를 재서 이걸 몇 분의 1로 잘라갖고 1m를 정의하기도 했으나 다 부정확했어요. 현재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1m는 뭘 이용해서 잽니까? 빛이죠. 근데 빛의 속력이 일정한데, 자, 어디? 진공에서예요. 진공에서 늘 빛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얘가 얼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로 딱 정의해서 지금은 이걸 쓰고 있다. 빛이 왕복한 시간을 측정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갔다 와야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GPS 이런 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전자현미경이라고 나오면 거의 나노미터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나노미터면요, 원자분자 정도 수준까지 보인다는 소리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전자현미경은 이게 화면에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화면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막 이런 그래프로 나온 걸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망원경은 우주에 떠 있는 것이고,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기본량에 몇 가지 있죠? 7개. 지금 안에 이 나온다. 기본량에 7개 있고요. 이 기본량 7개를 조합해야 유도량, 더 많은 단위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량 7개는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본량 단위는 누가 정했어? SI, 이거 뭐죠? 국제단위계. 그 단위를 정하는 단체죠. 국제단위계. 이런 게 이제, 자, 국제단위계에서 정한 표준 단위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선생님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세계라고 배웠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사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세계에서 나라에서 사용한다와 전 세계에서 사용한다를 과학에서 그냥 같은 의미로 써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우주 배경 복사처럼 거의 균일하다와 완전히 균일하다는 다른 의미니까. 그리고 시간은 기본 단위로 초를 쓰기로 약속했고, 이건 뭐 길이겠죠. 길이 미터니까. 질량은 킬로그램. 여기 기본 단위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기본량의 7개 단위는 암기하시고. 암페어는 무엇의 단위예요? 전류. 전압 아니고 전류예요. 전압은 기본량이 없어요. 전류죠. 그리고 온도는 켈빈. 섭씨 온도도 있지만 얘는 기본 단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음 장에 가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기본 단위는 아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는 우리 켈빈보다는 도시를 더 많이 쓰잖아요. 우리 날씨 예보를 보는데 누가 켈빈으로 예보합니까? 다 도시로 예보하지. 그래서 이 기본 단위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해서 쓰는 단위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측정 표준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나와요. 이건 다를 수도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광도, 이거는 빛의 양을 표현하는 단위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얘도 어쨌든 기본량에 속한다. 물질량, 몰이라는 단위를 쓰더라.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 단위는. 이런 걸 조합하면 이제 유도량이 돼요. 유도량 보세요. 넓이는 길이 2개 곱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유도량이죠. 부피 길이 3개 곱한 거 아닙니까? 응? 속력, 길이와 세크면 시간이잖아요. 길이와 시간의 단위를 조합하여 나타내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무슨 밀도의 단위, 막 압력의 단위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단위를 보고 어떤 단위들이 조합된 거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접두어 이것도 학교마다 가르쳐주는 게 좀 달라요. 몇 개 안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는 어쩔 수 없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외우는 수밖에 답 없어요. 학습지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외운다라는 마음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상식이니까 푸시면 되는데 잠깐 이 몇 쪽이냐 9쪽에 23번 내가 이게 뜬금없이 왜 나왔나 했더니 이게 실려있는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전격 전류, 가가 전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억에 들어갈 단위는 아마도 암페어거나 뭐 밀리암페어거나 이런 걸 쓰겠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 여기 보시면 이따위 단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일단 밀리암페어예요. 1암페어는 몇 밀리암페어겠습니까? 밀리가 붙으면 1000이에요. 그죠? 그래서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거든요. 밀리라는 접두어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인데 이 뒤에 붙어있는 H는 뭐예요? 아워예요. 네, 그래서 이 단위 자체가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표현한 단위로구나. 이거를 단위를 보고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밀리암페어 퍼 아워 이거랑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죠? 밀리암페어 퍼 아워 그랬으면 1시간당 몇 밀리암페어를 쓰냐의 의미인데 이건 지금 퍼가 아니죠. 곱한 거예요. 1시간하고 밀리암페어를 곱한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해하셨습니까? 두 개가 다른 단위라는 거. 그리고 뭐 온도와 질량 이런 건 다 봐두시면 되고 시간도 봐두시면 되고 이런 단위들이 나왔을 때 어떤 단위들이 조합된 거다. 요거는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근데 나중에 내신 기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단위들은 좀 외워야 돼. 예를 들어 뭐 소음을 측정했다 우리 동네에서 그랬더니 몇 데시벨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데시벨은 뭐 1 작아질 때마다 소리가 몇 배씩 커지는 것이면 이따위 것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 빅뱅 파트하고 앞에 측정 표준 여기하고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숙제로 내드릴 거고